자, 시를 볼 때는 잘부터 어디 봐야 된다고 진우야? 작가랑 제목부터 먼저 보는 게 우선이야. 그래서 시를 보면 앞으로는 그래. 모의고사 보면 무조건 여기 작가랑 제목부터 보는 거야. 그리고 작가가 니네가 알고 있는 작가인지 모르는 작가인지 먼저 확인해보고. 이송복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있어 혹시? 없지? 예, 이송복은 유명한 시인이긴 하지만 이송복만의 스타일이 정해져 있거나 정리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굳이 알아둬야 할 작가는 아니야. 그래서 이송복이라는 작가에 대해서는 굳이 공부 안 해도 되고. 제목을 한번 볼까? 제목이 다시 봄이 왔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잠깐만 정리해보자면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왜 안 나오니?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가 뭐냐면 대상. 이 시의 대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는 거야. 근데 다시 봄이 왔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대상이 아니라면 두 번째는 화자의 처지나 상황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화자의 처지나 상황. 지금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겠지. 근데 요거는 알 수 있겠네. 다시 봄이 왔다니까 지금 계절적 배경이 언제라는가. 봄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화자가 지금 봄을 맞이하는 것 정도가 되겠지. 아니면 제목을 통해서 세 번째. 매개체가 제목이 매개체인 경우도 있다 그랬죠. 매개체는 뭐 과거를 회상하거나 어떤 또 누군가를 연상하거나 이런 회상이나 연상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뭐든지 볼 때 제목부터 보는 거야. 다시 봄이 왔다라는 거야. 계절적 배경 지금 봄이 온 거지. 자, 그럼 다시 본문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본문 이렇게 되는데 시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행과 연의 구분이 없이 좀 길게 되어 있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산문시라고 부르는데 얘는 산문적 성향이 강한 시라고 보면 되겠어. 자, 한번 읽어봐. 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를 읽을 때는 처음에 읽을 때는 웬만하면 끝까지 다 읽어주는 게 좋아. 그냥 편하게 끝까지 다 읽어. 그러니까 앞에 뭐 1행, 2행 읽고 나서 이 시가 어떤 시구나 이렇게 파악하려고 애쓰지 말고 일단 끝까지 다 읽어. 자, 읽었죠? 그럼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의 화자는 누구지? 나. 화자는 항상 나야. 시에서 화자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이건 100% 그냥 나. 라고 대답하면 돼. 자, 화자는 나야. 상영아, 여기 화자가 작품 안에 드러나 있니? 안 드러나 있니? 안 드러나 있어요? 이 작품 안에 나라는 말이 있어? 없어? 있지. 어디 있어? 여기 나도 안다. 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나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이 작품의 화자는 나예요. 표면에 드러나 있는 나란 말이야. 이렇게 되겠죠. 표면에 드러나 있는 나야. 자, 그 다음에 파악할 게 뭐지, 진우야? 화자를 파악해서 그 다음에 뭘 파악하지? 지금 이 나가 처해 있는 상황을 먼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나의 상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또는 나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언젠지야. 근데 우리 제목을 통해서 알았다. 시간적 배경 언제지? 시간적 배경 언제야? 봄이야. 봄이 왔어. 그럼 공간적 배경 어디야?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어디니? 자, 본문에 찾아보자. 내가 있는 이곳이 어디야? 대지 몇 번째 문단? 네 번째 줄? 대지 목다는 동네에 더디고 나른한 세월. 이런 거. 또 시간적 배경 어디? 비탈진 공통 언덕인데 뭐가 왔어? 밑동에도 푸른 싹이 돋았어. 여기까지 다 해버리죠. 뭐. 이렇게 다 해버리죠. 뭐. 요게. 자, 비탈진 동네에 나른한 세월에 봄이 온 거야. 됐어요? 이렇게 된 거잖아. 또 있니? 또 혹시? 없어? 여기까지만. 그럼 이런 나른한 동네에 봄이 왔어. 이걸 보면서 화자는 어떤 감정을 느끼지? 감정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한번 가볼까? 일단 선생님이 여기서는 요거 늙은 나무도 때로는 젊고 싶은가 보다. 여기 화자가 느낀 거니까 느낀 것만 찾아봐. 느낀가 보다. 이렇게 또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게 하나 있겠죠. 상영 한번 찾아볼까? 화자는 이거 봄이 왔어. 나른한 동네야. 봄이 왔단 말이야. 이걸 보면서 첫 번째는 야, 늙은 나무도 젊고 싶은가 보다. 싹이 핀 걸 보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지? 화자의 태도가 하나 나와 있잖아. 좀 더 쉽게. 화자는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화자는 어떻게 하고 싶어? 잠에서 솟아오르고 싶었다. 이렇게. 물줄기처럼 갈갈이 찢어지며 아우성치며 울고불고 머리칼 쥐어뜯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면 이 사람은 돼지 동네 목다는 돼지 목다는 동네에 더디고 나른한 세월에 살고 있는 동네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런 동네에 봄이 왔어. 봄이 온 걸 보면서 야, 늙은 나무도 다시 젊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그래서 나도 어떻다? 솟아오르고 싶다. 아우성치며 울고불고 머리칼 쥐어뜯고 몸부림치면서 물줄기처럼 날뛰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나른한 세월을 긍정적으로 보니 이거 부정적으로 보는 거니? 형들아, 이거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봄이 온 걸 느끼며 이렇게 날뛰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 작품의 소망이야. 이 작품의 주제야. 그런데 마지막에 하지만 뭐래? 그런 일은 없었다. 돼지 목다는 동네에 더디고 나른한 세월 풀리발에 엎드려 숨지기면 가슴엔 윤기나는 석탄층이 너무 깊었다. 그러면 윤기나는 석탄층이 깊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긍정적으로 볼까 부정적으로 볼까? 자, 여기 윤기나는 석탄층이 깊었다 나오잖아. 이거 긍정이야. 항상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단할 때는 문맥상으로 봐야 돼. 자, 진우야,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거? 부정. 뭘 때문에?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왜? 석탄층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얘는 부정적인 상황인 거야. 자, 그럼 이 시는 어떤 시냐면 시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봐야 돼. 그럼 이제 시가 좀 보인단 말이야. 화자는 돼지 목다는 나른하고 어떤 그런 동네에 살고 있어. 그죠? 근데 그런 동네에 봄이 왔어. 새싹들이 막 나. 그걸 보면서 야, 나무도 다시 젊고 싶은가 보다. 나도 저걸 보면서 나도 호수 물줄기처럼 막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소망을 해.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나지 않았어. 윤기라는 석탄층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럼 시에 어떤 내용인지 대충 나오지, 지연아? 그렇지. 이렇게까지. 자, 시는 항상 딱 여기까지만 해석하는 거야. 여기까지. 너무 많이 해석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또 지나치게 많이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시 해석할 수 있어. 그럼 문제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는 항상 여기까지만. 다시 정리하면 작가나 제목을 보면서 짐작할 수 있는 거 짐작해봐야 돼. 여기서는 화자의 처지나 상황을 짐작해봤어. 다시 봄이 왔다야. 그지? 그래서 봤더니 어떤 동네? 비탈진 공터 언덕이 여기에 푸른 이런 동네에서 살고 있어. 그래, 그런 동네에도 봄이 와서 이런 것들을 소망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됐죠?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이렇게. 시는 딱 여기까지만 파악하는 게 좋아. 너무 많이 파악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자, 그럼 바로 문제로 가는 거야. 가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물어봤단 말이야. 항상 책을 이렇게 옆으로 펼쳐놔. 딱 펼쳐놔. 동시에 왔다 갔다 쉽게 좀 볼 수 있게. 실제 내려 모의고사 시험 볼 때도 책을 이렇게 펼쳐놔야 돼. 이렇게 보기 편하게. 접어버리면 이렇게 넘겨야 되잖아. 그지? 불편하니까. 자, 가나의 공통점은 가에도 있고 나에도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는 개념 한번 먼저 가볼까요? 첫 번째가 단정적 진술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치의 방식도 좀 알아야 되겠고, 반복과 열거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네요. 자, 그럼 여기서 단정적 진술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단정적 진술. 항상 이제 개념을 공부하다 보면 혼자 공부하기가 좀 되게 힘든 게 그런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예문을 좀 알고 그 즉석에서 좀 궁금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단정적 진술. 야, 한자로 풀어볼까? 단정. 무슨 뜻일까? 단정. 그렇게 정해버리는 거야. 단정. 너는 뭐뭐다.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정해버리는 진술을 단정적 진술이라고 불러. 이렇게만 보면 단정적 진술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
그런데 막상 시에서 나오면 이게 단정적 진술이니? 라고 보면 이게 단정적 진술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단정적 진술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항상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 대립되는 개념을 통해서 알아보면 좀 더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개념을 하나 더 배우는 거니까 단정적 진술의 반대는 뭐가 되냐면 이게 여지를 두는 표현이야. 여지를 두는 표현이라는 얘기는 단정하잖아. 그럼 여지를 두는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능성, 추측, 뭐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추측, 이런 것들이야. 가능성이라든지 추측이라든지 또는 이제 의심, 의문 이런 것들은 이게 여지를 두는 표현이라고 봐. 그러면 가능성과 추측, 의견이 아니라 그렇다고 정해버리는 거잖아. 그치? 단정지어버린 거니까 따로 쓰기도 애매하다. 이런 거야. 그럼 이런 거겠죠. 자, 이번에 이제 앞에 이제 중간고사를 우리가 맞이하고, 곧 중간고사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나 이번에 100점 맞았다. 이거 단정한 거다. 100점 맞았어, 나. 이렇게 단정한 거지. 근데 여지를 두는 표현이란 뭐냐면, 100점 맞을 수 있을까? 100점 맞을 수 있겠지? 내가 100점 맞겠어? 이런 것들은 단정 짓지 않았잖아. 여지를 두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여지를 두는 표현이냐, 단정 짓는 표현이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지를 두는 표현이는 주로 단정적인 어조니까, 단정적인 어조니까 주로 평서형을 주로 많이 써. 평서형 문장으로. 그래서 뭐뭐 다 이렇게 딱 끝나. 그냥 기본형이 다. 자, 이게 단정적 진술이 되는 거고, 여지를 두는 표현은 뭐 가능성이니까 추측이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추측해. 또는 뭐 가능성도 마찬가지고, 의문은 이제 서류적인 표현이니까 물음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누구 오지 않았니? 안 가졌어? 일단 앉아있어, 잠깐. 그냥. 일단 선생님 책이니까 일단 이거 봐. 쉬는 시간까지. 자. 요렇게 돼. 그러면 일단 요걸 이제 구분을 해 놓고 나서 가하고 나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고 가 보고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보는 거야. 자, 그럼 단정적 진술은 이렇게까지만 한번 해보자고. 막상 이제 또 본문을 찾아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여기 하나만 더 할까? 단정적에다가 만약에 의지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단정적하고 의지가 결합돼 버리면 이때는 우리는 어떤 말을 쓸 수 있냐면 단호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어. 나는 성공한다 이건데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러면 단호한 게 돼. 의지랑 결합하면 단호한 게 된다라는 거. 요거 정도는 알아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도치 한번 가볼까요? 도치의 방식인데 도치를 모르는 사람은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도치법은. 상영아, 도치법이 뭐냐? 맞아.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표현하는 거 도치라고 불러요.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표현하는 걸 도치라고 불러. 이렇게. 그런데 이 도치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치법을 찾는 법이 더 중요하다. 도치법을 찾는 법이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념을 본문에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지 이제 시험에서도 훨씬 문제 푸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들어가면 사소한 거에서도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기도 편하고. 자, 도치법을 찾을 때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어디를 찾느냐면 종교론을 보는 거야. 아니야, 다시 쓰지 마. 문장의 마지막을 보는데 문장의 마지막이 종교로미가 아닌 거야. 종교로미가 아닌 부분. 여길 먼저 찾아야 돼. 그러니까 마침표가 찍혀있는 데를 봤어. 문장의 끝을 봤는데 이게 다 종교로미가 아닌 걸로 끝났단 말이야. 그렇다면 얘는 일단 뭐로 의심해야 돼? 도치로 의심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종결음에 해당하는 종결음이 있어. 서술어지. 여기 서술어라고 봐도 돼요. 종결음이가 아닌 부분. 서술어가 아닌 부분으로 끝났으니까 그 문장의 해당 서술어가 어디에 있으면 앞에 있으면 도치가 되는 거야. 서술어가 앞에 있어. 그럼 도치야. 근데 서술어가 아예 없을 수도 있거든요. 서술어가 없으면 이때는 뭐가 된다? 생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문장의 순서를 바꿔봐. 문장의 마지막에 종결어미가 아닌 부분을 찾아봐. 그거 서술어가 아닌 부분이겠죠. 그 서술어가 앞에 있으면 도치가 되고 그 서술어 자체가 없으면 뭐가 된다? 생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쓰고 앞에서 요거 두 개, 도치법하고 요거 단정적 진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우리 작품에서. 일단 둘 다 서술어를 먼저 봐야 되겠지? 단정적 진술은 결국은 형사형 문장이니까 문장의 끝을 봐야 되는 거야. 문장의 끝을 봐야지 가능성인지 추측인지 의문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으니까. 자, 어때요? 이거 서술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 보다. 단정적인 것부터 찾아볼게. 것이었다. 깊었다. 어때? 이 정도면 단정적 진술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의문을 가지니? 아니면 그렇게 정해버린 거니? 이거는 그대로 정해버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단정적 오조가 맞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이게 단정적 오조가 맞다는 거야. 이게 단정적 오조가 맞고 이렇게. 그러면 기준을 잡아야 돼. 우리가 이제 기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하는 이유는 기출은 선긋기야. 선긋기. 이것은 애매한데요? 라고 말해도 기출에서 그게 그렇다고 나와 있어.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기출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단정적 진술을 보고 있구나 라고 정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뭐 깊었다. 또 봄이 왔다. 뭐뭐 싶은가 보다. 이런 것들은 다 단정이야. 그래서 단정적 진술을 보는구나 라는 거 알면 되겠지. 자, 그럼 단정적 진술 찾았어. 그 다음에 도치 한번 볼까? 도치. 마지막에 싶은가 보다. 서술어로 끝났고요. 여기 보면 목다는 동네에 더디고 나른한 세월. 여기는 서술어가 없네. 근데 나도 안다라는 얘기는 기다리는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안다니까 이거는 나도 뭐뭐 한다는 것을 안다니까 이것도 도치에 대한 가망성은 좀 있어 보이네. 좀 더 한번 가볼까? 것이었다. 깊었다. 이렇게 되네. 근데 여기만 좀 세모야. 근데 나도 안다니까 누구나 안다. 누가 비틀어낸다. 여기까지 문장이 끝나고 요 두 개가 또 하나의 문장이 되는데 대지 멱단 도대서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그치? 여기에 서술어가 없잖아. 근데 서술어가 나는 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도치도 쓰였다고 봐. 여기도 갈게요. 얘는 도치도 쓰였구나. 이렇게. 자, 점층적 방식이라고 하는데 점층적 표현은 뭐죠? 점점 더 범위가 커지거나 가보자. 점층도 가보자. 한 김에 가보자. 점층은 일단 두 번째, 범위가 점점 넓어지거나 강도가 세지는 것을 말해요. 범위가 넓어지거나 강도가 세지는 걸 말하는데 이 작품은 마을의 풍광을 얘기하는데 마을의 풍광이 점점 더 심해지거나 그런 것진 않아요. 나른한데 봄이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른한 동네에 봄이 왔어. 그래서 나도 뭔가를 꿈꾸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는다. 이거니까 얘는 점층은 되지 않겠죠. 점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반복과 열거라고 했는데 과니까 and야. 반복도 있어야 되고 열거도 있어야 돼. 그치? 열거는 쉽게 말하면 and란 말이야. and라든지 or와 이거야. 두 개야.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오는 걸 보는 거야. 볼까요? 쭉 한번 보자. 읽어봐요. and 이렇게 나오나. 반복과 열거. 얘는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건 나오지 않아. 얘도 X. 자, 색채의 상징적 의미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뒤에서부터 볼게요. 여기 시적 상황은 현재 상황은 되게 부정적이에요. 자, 부정적인 걸 나타내는 색채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제 밑줄 친 부분이 색채 이미지란 말이야. 색채 이미지. 자, 밑줄 친 부분 상황이야.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나른한 세월 여기야. 그리고
색채 이미지 여기 는 푸른 싹이 돋았다라고 나와 있네. 자, 이건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죠? 좋습니다. 얘는 상황이죠. 색채 이미지니까.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도 맞습니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푸른 싹이 나는 건데, 그럼 푸른 싹에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겠니? 상징적 의미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도 푸른 싹이 돋았다. 나무도 젊고 싶은가 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강제로 푸른 싹의 상징적 의미를 좀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 다음. 이렇게 해서 봤죠? 그러면 이건 답이 쉽게 안 나오죠? 그래서 1번이거나 2번이거나 5번이거나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되겠지. 자, 다음. 그 다음에 2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항상 작품 두 개를 머릿속에 동시에 집어넣으면 많이 헷갈리니까 항상 무조건 작품은 한 개씩만 넣어놓는 거야.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작품들을 다 풀어보는 거야. 1번 A. 변화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권태로운 삶이 드러나고 있다. A의 변화 가능성이 없는 권태로운 삶. 맞습니까?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이 비틀었는가 나도 안다. 돼지 목다른 동네에 더디고 나른한 세월이라고 했지. 자, 어때요? 변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권태로운 삶. 맞습니까? 네, 이거 맞네요. 자, B.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라고 했는데 회의적이란 얘기는 뭘 품는 거야? 의문을 품다야. 의문을 품는데 그게 긍정적인 의문이 아니라 어떤 의문? 부정적 의문을 품는 거야. 그렇게 될까? 이거야.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게. 그럼 자, 가자. B. 때로 우리는 묻는다. 우리의 구분 등에 푸른 싹이 돋을까 묻고 또 묻지만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한 혀. 항시 우리들 삶은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 같은 것이다. 자, 긍정적으로 보니 부정적으로 보니?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맞죠. 다음. 3. 생기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없는 비관적 현실 인식이야. 여기서 비관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정리 한번 넘어가자. 비관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비관적과 반대말이 뭐냐면 비관적과 반대말은 낙관적이라는 말이야. 근데 얘네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비관적과 낙관적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미래에 대한 인식이에요.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인식이야. 즉 미래가 부정적으로 전망되는 거고 얘는 미래가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의 공통점은 미래에 대한 인식이 되겠지. 그럼 비관적 현실이라는 얘기는 비관적이라는 얘기는 미래가 어떨 것이라고 미래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바라보는 거야. 부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 바로 비관적이 되겠지. 자, 그러면 C에서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거 B구나 B. B에서 부정적 한 볼까? B 한번 가보자. 자, 우리는 우리의 구분 등에도 푸른 싹이 돋을까 하고 묻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지. 그러면 미래에는 긍정적이 될 거라고 믿는 거야? 부정적이 될 거라고 믿는 거야? 부정적이 될 거라고 믿는 거지? 그럼 얘는 비관적 인식이 맞죠. 얘는 비관적 인식이 맞죠. 자, C. 치열하고 역동적으로 살기 위해 과거 삶을 반성하는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C 한번 가볼까요? 흔들리며 보채며 얼핏 잠들기도 하고 그 잠에서 깰 땐 솟아오르고 싶었다. 세차장 고무수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처럼 갈기갈기 찢어지며 아우성치며 울고불고 머리칼 쥐어뜯고 몸부림치면서 라고 했죠. 그럼 결국은 뭐 하자는 거니? 잠에서 깨일 땐 솟아오르고 싶었다 이거잖아. 자, 소망이 드러나 있죠. 여기 과거 삶의 반성이에요? 아니지. 얘는 과거 삶의 반성이 아니라 뭐가 되겠니? 생기 있는 삶에 대한 소망이 되겠지. 얘는 소망. 그 답이 몇 번이 돼? 4번이 되겠지. 생기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소망.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 작품 한번 가볼까요? 나 작품은 좀 더 쉬워요. 김기택의 벽입니다. 벽. 자, 김기택이라는 작가도 지금은 굳이 정리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벽이에요, 벽. 벽이겠죠? 근데 벽을 통해 내가 벽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벽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거나 뭐 이런 거죠. 그냥 벽이라는 것만 알고 봅시다. 자, 시 한번 읽어보세요. 편하게. 얘도 편하게 한번 읽어봐.
자, 가보자. 화자는 누구? 화자는 항상 나야. 항상 나. 여기에 나 있니 없니? 이 작품에? 표면에 나가 드러나 있어 안 드러나 있어? 없죠? 이 시에 나라는 말이 없잖아요. 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주인공은 나니 아니면 또 다른 누구니?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야? 할머니. 자, 할머니 한번 가보자. 이렇게. 작은 할머니로 할까? 여기다 할까? 작은 할머니? 이렇게. 자, 선생님 봐요. 소설에도 시점이라는 게 존재하고, 시점은 1인칭 주인공이냐, 1인칭 관찰자냐, 또는 3인칭 전지적 관찰 시점이냐, 3인칭 관찰자냐가 존재하듯이, 시에도 시를 만약에 크게 두 개로 분류한다면, 이 시가 화자 중심의 시냐, 아니면 대상 중심의 시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공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바라보는 대상이 주인공이냐,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앞에서 나른한 세월 나와 있을 땐 거기선 주인공이 나야. 나는 이런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런 동네에서 나무를 보니까 새싹이 돋아. 저 희망을 좀 가져봐도 될 것 같아. 그지? 그럼 나도 쟤처럼 열심히 생기 있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가 없네? 이거야. 주인공이 나였어. 근데 여기 있는 작품은 내가 주인공이냐, 누가 주인공이냐? 바로 할머니가 주인공인 거야. 그치? 자, 대상 중심의 시야. 그럼 여기 똑같아. 아까는 나의 상황이 봤다면 여기서는 할머니의 상황을 먼저 봐야 되겠지. 자, 할머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할머니의 상황이 긍정적이니 부정적이니? 상용아, 할머니 상황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부정적이지. 어디를 통해서 부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밑줄이 길어도 될 것 같아. 할머니가 왜 부정적이지? 다시 물어볼게. 할머니의 현재 시 공간적 배경 어디에요? 그래. 만원 전동차. 이거 밑줄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밑줄이 하나씩 잡아가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지금 부정적인 상황인 거지. 그치? 어떤 상황인데? 승객들이 빈틈없이 할머니를 에워싸고 벽이 되어버린 거야. 이런 상황인 거야. 그치? 이런 상황 속에서 할머니의 반응은 어때요?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했지. 그쵸?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태아의 발가처럼 뭐해? 꿈틀거릴 뿐이었다. 끝. 끝이야, 끝. 굳이 하나 더 하자면 움직였지. 움직였더니 결과물이 어때요? 승객들은 빈틈을 더 세게 조이며 더 견고한 벽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할머니가 버스에서 뭔가 움직이려고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지? 이 할머니는 버스에 갇혀있는 상황이야. 그 할머니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더 꽉 조이게 된 상황. 이렇게 되는 거야. 성원아, 선생님 밑줄하고 물결을 걷잖아. 이 차이가 뭔지 알겠냐, 지금? 이게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의도적으로 이 밑줄은 상황이라고 보는 거야. 상황. 만원 전동차에 할머니가 에워싸 있는 상황이고 이 물결들은 그런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이라든지 정서나 태도 이런 것들을 물결로 처리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알아두라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봤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은우. 자, 이 문제 봐야 되잖아. 아까 첫 번째 문제. 단정적인 어조다라고 하는데, 여기 단정적 어조니? 볼까? 일단 끝에 볼게. 있었다. 할머니였다. 있었다. 있었다. 안 왔다. 없었다. 뿐이 없다. 그죠? 있었다. 지는 어떠냐? 어떤 여지를 남겨두니 아니면 뭐뭐라고 상황을 딱 정해주니? 정해주는 것 같죠? 맞아. 이게 단정적인 어조예요. 선생님이 단정적 어조가 선택지에서 답이 나온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거의. 선생님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단정적 어조를, 답이 이거잖아, 그러면. 단정적 어조가 공통점으로 옳은 것으로 단정적 진술이 나온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선생님 기억이 없어요. 그만큼 이게 답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답이 됐잖아? 그래서 단정적 어조를 한번 이 작품을 통해서 단정적 진술이 이거구나, 단정적 어조가 이거구나라는 걸 좀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도치의 방식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이 서술어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를 보라고 했죠. 근데 마침표가 있어요. 있었다, 할머니였다, 있었다, 있었다, 앉았다. 마침표가 다 친절하게 찍혀 있죠. 이렇게 다 뭘로 끝나요? 문장이 다 서술어로 끝나지. 얘는 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도치는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자의 의지가 나와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화자의 의지는 있니 없니? 없지. 그지? 왜? 이 작품은 화자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의 시니까? 대상 중심의 시니까 화자의 의지가 없어요. 뒤에서 x예요. 그러니까 얘도 틀렸어요. 그죠? 그러면 화자의 시의 상황이라는 얘기는 할머니가 갇혀 있는 거지. 그런 상황을 갇혀 있는 상황을 색채의 미지를 통해서 나타내느냐?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는 벽인데 그냥 튼튼한 벽 이렇게만 되어 있죠. 색채 이미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색채 이미지가 없죠. 그래서 답 몇 번이 돼?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단정적 진술 알아보도록 하세요. 단정적 진술. 그러니까 여지를 두는 표현이 있는지 가능성 축 주구문 이거 알아보고 도치법 찾는 순서 잘 안 찾아지더라도 이런 거 있다는 거 알아보면 좋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비관적, 낙관적인 의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26번. 요거 니네가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답 몇 번이죠? 민선아, 몇 번? 4번. 이렇게. 여기서 이제 벽은 할머니의 모습을, 벗어나는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속박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드러낸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이렇게 풀어봤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얘는 하지 않겠습니다. 얘는 풀지 않을게요. 이렇게. 얘는 풀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시 하나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육관대사가 나와 있는 이게 구운몽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는 내용은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구운몽이라는 작품이 워낙 잘 나오니까 혹시 구운몽이라는 작품 알아요? 들어본 사람? 구운몽. 근데 이게 교과서에 점점 이 교과서에서 예전만 해도 구운몽이라는 작품이 교과서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게 교과서에서 잘 안 나오더라고. 구운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전체 줄거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줄게요. 구운몽. 일단 구운몽은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3개의 공간적 배경이 나와. 처음에는 현실. 아직 쓰지 마. 현실에서 꿈을 꿔요. 꿈에서 다시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현실에서의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성진이에요.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살아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다시 성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되살아나겠죠. 그래서 현실에서 이름은 성진인데 얘가 꿈을 꿔. 그래서 꿈속에서 양소유라는 소유라는 이름으로 살게 돼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넘어가는 게 성진만 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진과 팔선녀가 같이 있어요. 성진과 팔선녀는 소유와 양소유의 8부인이 돼요. 8명의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다시 뭐가 되겠어? 8명이 다시 선녀로 돌아오겠죠? 이렇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 성진은 직업이 승려예요. 승려. 스님이란 말이야. 동자승이에요. 승려예요. 그러면 소유는 어떻게 되냐면 온갖 부귀와 공명을 다 누립니다. 부귀 공명을 다 누려요. 이렇게 돼. 그러면 현실에서 꿈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승려잖아. 승려다 보니까 불가의 회의를 느껴요. 불가의 회의가 뭐라 그랬지 아까? 의심. 어떤 의심? 부정적 의심을 품는 거야. 불교. 이게 괜찮은 거야? 내가 이거 불교에서 계속 있어도 되는 거야? 이런 부정적 의문을 품어요. 그러다가 육관대사에서 꿈으로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꿈에서는 온갖 부귀공명을 다 누리는 거야. 그래서 불가의 회의를 느끼고 부귀공명을 꿈꾸는 거야, 얘가.
부귀공명을 소망을 해. 그래서 그걸 이뤄주는 거야. 그래서 부귀공명을 다 이뤄. 그랬더니 다시 뭐해? 부귀공명의 회의를 느끼는 거야. 부귀공명의 허무함을 느끼고 영원히 지속되는 건 뭐밖에 없다고 생각해? 불가에 귀의할 결심을 하는 거야. 나 다시가 아니겠지. 아, 부귀공명 잃어봤는데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끝 아니냐. 어? 별것 없다.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역시 불가밖에 없구나. 불가에 귀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 그때 꿈에서 깨서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돼. 자, 줄거리를 간략하게 얘기해주면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나서 줄거리 한번 가보자. 자, 줄거리 한번 가보자. 자, 여기서 가져가면 줄거리 가보자. 일단 양소연은 동자승이에요. 육간대사에서 그 연화봉이라는 곳에서 불게 막 불도를 닦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대사가 육간대사라는 대상이 있는데 육간대사라는 스승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인근에서 다 육간대사의 불법을 들으러 와. 그래서 온 게 누구냐면 바로 신선 세상에서 한 번, 그리고 동해 용왕도 들으러 오는 거야. 동해 용왕도 들으러 와. 그래서 육간대사의 불법을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위부인하고 동해 용왕이 육간대사의 불법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동해 용왕은 동해 용왕 잔치에 육간대사를 초대하게 되고, 위부인은 팔선녀한테 육간대사한테 선물을 갖다 줘라라고 선물을 보내는 거야. 그런데 육간대사가 동해 용왕의 잔치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누굴 보내? 가장 아끼는 제자인 성진을 보내는 거야. 성진아, 너 동해 용왕의 잔치 연다고 하니까 너 거기 내 대신 갔다 와. 이렇게. 덥니? 조금 따뜻해지지? 그래서 이 성진이 이제 툴레툴레하고 동해 용왕의 잔치에 가는 거야. 근데 그 잔치에 갔더니 온갖 진귀한 술과 맛있는 음식과 뭐 춤과 노래가 휘황찬란한 거지. 그걸 보고 돌아와. 그걸 보고 돌아오는 길에 아까 그 위부인이 선물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육간대사한테. 팔선녀한테 보내. 그러니까 팔선녀가 육간대사 선물을 가지고 선물을 주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사이에 외나무 다리에서 성진과 여덟 선녀가 만나는 거야. 그런데 말 그대로 여덟 선녀니까 성진이 보기에 그 여덟 선녀가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또 이 팔선녀가 봤을 때도 성진이 너무 잘생긴 거지. 그래서 외나무 다리에서 서로 말장난을 해. 성진이 길이 외나무 다리잖아. 성진이 소조들 내가 좀 지나가야 되겠어. 그랬더니 팔선녀가 깔깔깔깔 네가 육간대사 대자라며, 네 도술 장난 아니라며, 도술 보여주면 길 열어줄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도술을 보여주고 나서 그 길을 통과하게 돼. 그리고 나서 방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앞에 있는 거는 불교의 경전 하나와 목탁밖에 없잖아. 근데 낮에 봤던 용왕의 그런 화려한 장치, 부귀공명, 또 아름다운 부인,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이런 불가보다는 나는 저런 부귀공명과 아름다운 부인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그때 육간대사가 불러. 그래서 머리를 한 대 탕 때려. 머리를 때리진 않아 실제로. 쫓아내. 그래서 지옥을 거쳤다 인간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인간 세상에서 양소유로 태어나서 부귀공명을 누리고 그 팔선녀도 다시 인간 세상에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이 8명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 그리고 온갖 부귀공명을 다 누린 후에 나이가 80이 된 거야. 80이 돼서 산봉우리 올라갔더니 저쪽에 보면 현종 황제의 무덤과 어떤 진시황의 무덤과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저 사람들의 부귀공명은 나보다도 훨씬 더 했을 텐데 지금은 뭐밖에 안 남았어? 쓸쓸하게 무덤밖에 안 남았구나. 이거 다 필요 없다. 나 그냥 불가에 기할래 라고 마음을 먹어. 그때 또 육간대사가 와서 꿈을 깨게 하고 성진으로 되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인생은 어떻다? 인생무상. 이런 부귀공명은 다 허무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주제, 인생무상의 주제를 보여주는 거야. 그럼 왜 작품의 주제가 구운몽이겠니? 인물이 몇 명이 나와? 성진과 팔선명이지. 9명. 그래서 구자야. 운은 뭐냐? 구름. 인생무상이었지? 모든 것들은 허무하다는 뜻이잖아. 허무하다 해서 구름이 있어서 구운이야. 그리고 꿈을 통해서 이걸 모든 걸 깨닫춰서 꿈몽자를 써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쓴 거야. 이게. 구운몽이라는 작품은 이런 작품인데. 자, 서설이 좀 길었죠? 이게 워낙 이 작품이 유명하기도 하고 잘 나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한번 가볼게. 소설은 어떻게 읽냐면, 소설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소설은 첫 번째가 어떻게 읽어라? 끊어 읽기. 한 호흡에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가면 안 돼. 일단 무조건 어떻게 읽기? 무조건 끊어 읽기. 알겠죠? 끊어 읽기. 누구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끊어 읽기.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줄거리 파악.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거야. 불도의 수행자 성진은 8선녀와 희롱한 죄로 육간대사에 의해 연화봉에서 쫓겨나 꿈속에서 양소유로 환생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성진이 결국은 양소유지, 인물이 같으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연결을 해줘.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리니까. 그리고 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한 문장밖에 없으니까 다 밀줄이지 뭐. 아, 성진은 8선녀를 희롱한 죄로 육간대사에 의해 연화봉에서 쫓겨나 양소유로 환생한다. 라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볼게. 이 본문에서 인물이 또 나와. 양생이 한 번 더 나온단 말이야. 양생 다시 동그라미 쳐주는 게 좋아. 이 양생이 누구냐면 여기 있는 양소유야. 양생이 과거가 다 적지만 과거에는 마음이 없어 수일 후에 또 두련사를 찾아가 보니 두련사가 말하되니까 두련사가 사람 이름인 것 같죠? 한 처자가 있으니 재물을 의논하면 분명 양락의 짜기로 돼. 다만 가문이 너무 높아 공후의 벼슬을 6대에 걸쳐 지냈고 대대로 정승을 한 집안이라 양락이 만일 신방급제를 하면 이 혼사를 의논하려니와 그 전에는 부질없으니 구태여 노신을 자주 찾아와 보지 말고 과거에 힘쓸지어다 라고 말했어.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여기 무슨 내용이니? 여기서 말하는 양락이 누구겠어요? 양생이겠죠? 고전소설은 이렇게 동일한 이름인데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성진에서 양소유였다가 양생이었다. 이제 양락이란 말이야. 이름이 달라진다는 걸 충분히 하고 성을 잘 보란 말이야. 얘는 양락이야. 아, 양락이 누구다? 양생이구나 라는 거야. 가 나오기도 하고. 그럼 여기 무슨 내용이냐면 아마 양생이 뭔가를 소개해달라고 했나봐. 거기는 안 나와. 두련사가 한 말만 나와. 결국 뭐냐? 네가 만일 신방 급제하면 장원 과거 시험 앞두고 있으니까 과거에 급제하면 이 혼사를 의논할 거야. 그 전에는 부질없으니까 나한테 찾아오지 마. 그리고 과거에 힘써라고 말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 밑줄 이렇게 되겠죠? 양락이 만일 과거에 급제한다면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 전에는 오지 말아라 라고 말해. 자, 그랬더니 양생이 왈하고죠. 아,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 양락이 양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양생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집 여자입니까? 너 어떤 집 여자니? 두련사왈. 춘명문 안에 사는 정사도 집이니 붉은 칠한 문이 길에 닿아 있고 위에 계극을 배설한 집이니라. 양생이 심중에 서머리 말하던 서멀 동그라미 새로운 인물이 나오죠. 서머리 말하던 여자인 줄 알고 가만히 생각하되 어떤 여자이기에 두 서울 사이 이렇듯 이름을 얻었는고 하고 묻기를 정씨 여자를 사부께서 일찍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정사도 집이라고 했으니까 정씨 여자를 너 본 적이 있니? 라고 해서 누구한테 아까 누구였지? 이름이? 두련사한테 물어본 거야. 너 본 적이 있니? 라고 말해. 두련사가 어찌 보지 못하였으리요. 정서전은 하늘 사람이니 어찌 언어로 형용하리요. 라고 여기까지 딱 끊어봅시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너 어떤 여자야? 라고 말하지. 봤어? 라고 말하잖아. 결국 뭐래? 되게 아름다운 여자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이니까 여기만 합시다. 여기까지. 요렇게. 자, 매우 어찌 보지 못하였으리요. 정소조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니 어찌 언어로 형용하리요 라고 말하죠. 여기서 정소조가 나오니까 정소조가 누구라고요? 앞에 나와 있던 한 처자가 되겠죠. 이렇게 고전소설 읽으면서 인물과 인물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 인물이 누군지 잘 몰라. 자,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소설은 앞부분에서 되게 불친절해요. 갑자기 이야기가 툭 시작한단 말이야. 앞부분에 줄거리 있다 하더라도 이 소설은 워낙 장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양생이 누구고 두련사가 누구고 처자가 누구고 양락이 누구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할 바가 아니야. 고민하지 말고 빨리 할 것만 하고 넘어가. 아, 어떤 사람이 너 과거 붙으면 소개해준다고 말하는구나 라고 말해. 그 여자가 궁금해서 어떤 여자니 물어봤더니 겁나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 이렇게. 자, 다음 갑니다. 소자 감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과거는
소자의 주머니 가운데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평생 바라는 바가 있어 처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구원을 하지 않으려 하나니 사부는 자비를 베풀어 소자라고 한번 보게 하소서. 두련사가 크게 웃고 이르되 재상과 처자를 어찌 서로 볼 수 있으리요? 양랑이 노신의 말을 믿음직하지 않은가 의심하느냐? 자, 여기까지 멈춰. 자, 결국은 뭐래? 난 과거는 충분히 붙을 수 있으니까 그냥 얼굴만 한번 보여달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번 보게 하소서라고. 자, 그러면 또 읽어볼게요. 양생이 소자가 어찌 감히 의심하리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다 각각 다르니 사부의 눈이 어찌 소자의 눈과 같겠습니까? 두련사가 말, 그렇지 않다. 봉황과 길이는 사람마다 상스러운 줄 알고 청천백일은 사람마다 그 청명한 우러러 보나니 만일 눈 없는 사람이 아니면 어찌 자도가 고운 줄을 모르리요? 이렇게. 그러면 뭐 나 그래도 한번 궁금해. 네가 보는 눈이랑 내가 보는 다를 수 있지 않니? 그랬더니 야 똑같아. 누구나 봐나 똑같은 사람일 거야 라고 말. 양생이 오히려 기분이 좋지마여 돌아왔다가 이튿날 일찍 자천가래 오니 두련사가 웃고 이르되 양랑이 일찍 오니 분명 까닭이 있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날 일찍 찾아갔죠. 양생이 말하되 정소조를 보지 못하고는 소자 끝내 의심이 있으니 사부는 우리 모친이 정성을 다해 부탁한 것을 생각하여 계교를 베풀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잠깐만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야, 어떤 수를 써도 좋으니까 잠깐만 보자 라고 말해. 그래서 마지막은 여기다 밑줄 한번 그어줄까 봐라. 자, 이렇게 소설은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내용이 살아나는 거니까 앞에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끊고 밑줄, 적당히 끊고 밑줄 자꾸 이렇게 끊어가야 돼. 자, 여기까지 내용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내용. 밑줄 그은 부분만 읽어볼게요. 선생님 밑줄 그은 부분만. 등장인물 성진 육관대사 양소유고요. 양생이 또 양소유죠. 양랑이 만일 신방급제를 하면 이 혼사를 의른하려니와 그 전에는 부질없으니 구태여 노신을 자주 찾아보지 말고 과거에 힘써라 라고 말해. 그랬더니 어찌 너 봤니? 정소조는 하늘의 사람이 어찌 말로 설명하겠니? 라고 말해. 그래서 사부는 자비를 베풀어 소자라고 한 번만 보게 해줘 라고 말해.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만일 눈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어찌 자도가 고운 줄 다 알아. 마지막 우리 모친의 정성을 다해 부탁할 것을 생각하여 계교를 베풀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잠깐만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말해. 자, 이렇게 되면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밑줄은 줄거리를 파악하는 의도도 있지만 앞으로 문제 풀 때 앞으로 넘어가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찾기 위한 의도도 있으니까 앞으로 소설을 풀 때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세요. 자, 다음 중략 갑시다. 중략. 전 노파가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죠? 나오는 제가 동그라미예요. 전 노파가 교자를 타려 하다가 문득 들으니 삼청정 동쪽 정당 앞에서 검은 곳소리가 나는데 매우 맑았다. 이에 방황하며 차마 가지 못하고 귀를 기울여 듣자 그 소리가 더욱 묘한지라 두련사에게 이르되 내 부인을 모셔 유명하고 잘 타는 검은 고를 많이 들었으되 이 곡조는 듣지 못하였으니 대관절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말해. 그랬더니 수일 전 첫 땅에서 나이 젊은 여관이야. 새로운 인물이 나왔죠? 서울 구경차 이곳에 와 머물며 이따금은 검은 고를 타되 나는 곡조를 알지 못하더니 그대가 칭찬하니 필연 잘 타는 솜씨로다 라고 말했죠. 자, 여기까지 가봅시다. 자, 여기는 교자가 저 노파가 교자를 타려고 하는데 어디서 아름다운 검은 고 소리가 들리는 거죠? 자, 그럼 여기 할게요. 검은 고 소리가 들리니까 매우 맑았다 라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누구니? 라고 말했더니 수일 전에 온 여잔데 검은 고를 되게 잘 타. 이렇게. 만약에 선생님이 다음에 밑줄을 긋게 된다면 소은아, 만약에 선생님이 이걸 지금 다 지우고 또 한 번 또 소설을 읽을 거잖아. 그때는 이 밑줄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밑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읽고 멈춘 다음에 고민하지 말고 밑줄을 그라는 거야. 지연이도 마찬가지로 고민하면 안 돼. 알겠죠? 고민하면 시간만 가. 자, 넘어갑시다. 이렇게 됐어요. 전 노파가 말하되 우리 부인이 들으시면 부르실 법하니 두련사는 저 사람을 머물러 두소서 제3 당부하고 가더라 라고 말했어. 아, 저 사람 어디 못 가게 붙잡아놔 라고 말한 거지. 밑줄 한번 할까요? 안 하기도 뭐하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읍시다. 하나 해도 돼. 고민할 바에는 그냥 해.
두련사가 전 노파를 보내고 양생에게 이 말을 전하고 좋은 소식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더니 다음날 정사도 집에서 작은 교자와 시비 한 사람을 보내 검은고 타는 여자를 청하였다. 양생이 여사도의 복장으로 검은고를 안고 라고 나와있지. 그 앞에서 여사도가 누구야? 검은고 타던 사람이 누구였어? 양생이었지? 그치? 양생이 뭐 한 거야? 여장한 거였어. 검은고를 안고 나서니 마고선자와 사자행 같더라. 양생이 교자에 올라 정사도 집에 가니 부인이 당상에 앉았으니 위기가 매우 단음하더라 라고 했으니까 양생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뭘 해주는 게 좋냐면, 봐라. 여기서 우리가 안 건 양생과 그 여자가 같은 인물이라는 걸 알았지? 그럼 앞에 넘어와서 여기 마지막에 그 여자 나이 젊은 여관이라고 했잖아. 이 여관을 뭐랑 누구랑 연결해야 되겠니? 양생이랑 연결해야 되겠지. 줄을 긋던가. 어떻게? 선생님 좀 화면 확 줄일게. 어디 나오니 양서? 아 그냥 쓰지 못하겠다. 여기다 쓰면 되겠지. 이게 양생. 인물관계가 제일 중요해. 양생이었구나라는 것만 좀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앞에 좀 넘어와서. 그리고 나면 다시 넘어가면 이제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양생이 검은 거를 놓고 당 아래에 머리를 숙이자 부인이 당으로 올라오라 하여 자리를 주고 말하되 어제 집안 시비가 자천관에 갔다가 신선의 풍류를 듣고 왔다 말하기에 한번 보고자 하였더니 이제 도사의 맑은 고동을 서로 대하니 도년이 더러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도다. 자, 만나서 반갑다는 얘기죠. 양생이 자리를 피하며 대답하되 빈도는 본래 5초의 사람이라 구름 같은 자치가 정처 없이 다니더니 천한 재주를 인연하여 부인을 뵐 줄은 뜻밖입니다. 라고 말해. 자, 계속할게요. 별다른 내용 없으니까. 부인이 이르되 사부께서 타던 말은 무슨 곡조인가? 양생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빈도가 일찍인 남전산에서 이인을 만나 여러 가지 곡조를 전수받았지만 다 옛사람의 소리라 오늘날 사람에는 귀에 맞지 않을까 하나이다. 부인이 시비로 하여금 양생의 검은고를 가져오라 하여 이르되 아주 좋은 제목이라 양생이 말하되 이는 용문산이 절벽에 있는 꺾어진 백년묵은 오동이라 나무의 성질이 다 없어지고 단단하기가 금석과 같으니 비록 천금이라도 바꾸지 못하리라. 자, 여기는 왜 선생님이 밑줄 안 거? 별다른 내용이 없잖아. 그지? 만나서 얘기하는 거 반갑다 무슨 얘기야. 사건 전개에 큰 의미가 없어요. 다음. 이처럼 문답하되 소조가 나오지 않으니 양생이 다급하여 부인께 여쭙되 라고 했어. 여기 무슨 집이야? 정소전의 집이죠? 다급하게 여쭙되 뭐라고 하냐? 빈도가 비록 옛소리를 배웠으나 스스로 좋고 나쁨 알지 못하더니 자천관에서 듣자오니 소조께서 매우 총명하여 곡조를 아는 것이 문의보다 나으시다오니 원컨대 천한 재주를 시험하여 소조의 가르침을 바라나이다 라고 해서 결국 누구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니? 소조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소조께서 매우 총명하여 이렇게 하니 원컨대 천한 재주를 시험하여 소조의 가르치심을 바라나이다 라고. 자, 정수들을 끌어들이는 거야. 그랬더니 부인이 시비를 시켜 소조를 나오라 하니 향기로운 바람이 폐옥 소리를 끌더니 소조가 나와 부인 곁에 옆으로 앉았다. 양생이 예하여 뵙고 눈을 바로 하여 보니 눈이 부시고 정신이 요란하여 가히 측량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앉은 자리가 소조와 거리가 먼 것을 꺼려 부인에게 청하여 말하되 너무 멀어 소조하고 빈도가 소조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는데 당이 너무 넓어 자세히 듣지 못하실까 하나이다 라고 해서 뭐래? 소조가 너무 멀 것 같으니까 내 옆으로 오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부인이 시녀를 명하여 자리를 가져오라 하니 시저가 자리를 옮겨 부인 곁에 가까이 놓았다. 소조의 앉은 곳과 멀지 아니하되 옆자리라 도리어 앞에서 바라볼 때만 못했다. 안타깝지만 감히 다 시청하지 못하더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은 밑줄 한번 쭉 그을게. 이렇게. 자, 선생님 봐봐. 소설이 되게 전체가 되게 길잖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기서 8명의 부인을 만난다고 했지. 이 정서도도 그 중에 한 명의 부인이란 말이야. 이 한 명의 부인을 만나서 결혼하는데도 지면을 이렇게 많이 차지해. 그럼 8명의 부인을 다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길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읽어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양생이 정소조한테 꽂혀가지고 만나게 해달라고 두련사를 접촉한 거야.
두련사가 안 되니까 너 과거에 급제하면 그때 가서 보게 해줄게 라고 말해. 그랬더니 야 우리 엄마 생각해서 너 나 꼭 보게 해줘. 어떤 계기를 마련해 라고 했어. 중략이 나왔지. 그 다음에 검은고 소리가 나. 그 집 종이 붙잡아도 집에 가서 얘기해. 그랬더니 양생이 여장하고 검은고 탄 거잖아. 그래서 집에 들어가게 된 거야. 이렇게. 내용이 진짜 단순하고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앞에 읽을 때는 낯선 내용이 나오니까 그냥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야. 항상 이렇게만 하면 돼. 자, 문제 가자. 자, 문제 갑시다. 윗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예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 얘는 사실적 사고야. 자, 양생은 정소조가 명성이 높음을 알고 있었다. 자, 본문 어딜 봐야 되겠죠? 이거 맞니 아니니?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안 돼. 분명히 본문에서 찾아야 돼 이런 얘기. 없으면 세워 빨리 넘어가. 고민하지 마. 다음. 양생은 정소조와 만나기 위해 과거 시험을 피하고자 했다. 맞아요? 과거 안 보려고 했어요? 아니지. 과거는 언제든지 내 손에 주머니에 있다 그랬지. 과거를 안 보고자 한 거 아니잖아. 그거 틀렸잖아. 답 바로 나오죠. 답 2번.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좀 애매하면 그거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당장 내릴 생각하지 말고 세모 치고 넘어가도 돼. 얘가 어디서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자, 부인은 교자를 보내 검은 거 타는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맞지?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 여기 나오잖아. 어디 나올까? 여기 교자와 작은 시비한 사람을 보내 검은 거 타는 여자를 청하였다. 나오잖아. 이것도 줄거리가 있으니까 저 사람을 머물러 들어. 교자를 타고 돌아왔지. 그럼 그 사이에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밑줄은 이렇게 그 내용이 어디에 찾아보기 편하기 위해서 밑줄을 긋는 거야. 부인은 정소조가 젊은 여관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동의했다. 찾아보면 알지? 어디 보면 뒷부분이잖아. 그랬더니 옆으로 옮겨가라고. 정소조 불러달라고 했더니 정소조 부르잖아요. 이거 통해서 알 수 있고. 두련사는 부인이 전노파의 이야기를 듣고 양생에 불려주기를 기대했다. 맞죠? 그러니까 그게 개교가 된 거야. 개교를 짠 거야. 검은 거 좋아하니까 네가 여장에서 검은 거 타라. 이렇게.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되게 쉬운 문제가 있죠. 다음.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거 넘어가지 마지. 이 문제를 우리가 무슨 문제라고 하냐면 이 문제는 말하기 방식의 문제야. 말하기 방식 문제인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간단해. 제일 먼저 누구를 정하냐면 일단 발화자를 먼저 찾아야 돼.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청자야. 듣는 사람이 누군지. 그 다음에 말하는 의도나 목적을 먼저 보는 거야.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가. 그리고 이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야.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묻는 거고 쉽게 말하면 이 말하기 방식이란 결국 얘를 물어보는 거야. 발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쓴 방법을 찾으시오라는 말이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초점을 어디다 두냐면 여기다 둬. 표현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표현법에다 두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무조건 순서대로 발화자 먼저 찾고 청자 먼저 찾고 의도가 뭐냐 이거야. 의도랑 목적을 먼저 찾아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자, 그럼 A, B 두 개 나왔으니까 A부터 볼까요? 자, A의 발화자 누굽니까? A의 발화자 누구예요? 누구? A 발화자 누구? 말하는 사람 누구? 이씨, 대답 안 했지. 양생. 청자는 누구야? 두련사. 두련사한테 말하는 목적이 뭐니?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나? 얼굴 한번 보게? 해줘. 이거잖아. 얼굴 한번 보게 해줘. 얼굴 한번 보게 해줘. 나 과거는 붙은 거랑 다름없어. 얼굴 한번 보게 해줘. 이거야. 자, 정리할게요. 그러면 발화자는 양생이고요. 청자는 두련사예요. 의도랑 목적을 보면 얼굴 보게 해줘 이거야. 나는 얼굴을 좀 봐야 됐어 라고 했죠. 일단 가보자. 그리고 나서 넘겨보고 찾는 거야. 저걸 먼저 찾아놓은 다음에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방을 회유하고 있다. 자, 상황의 가정 나옵니까? 만약 상황의 가정. 만약 뭐만 한다면 이런 상황 가정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X. AX. 이상적 가치를 자신의 행동은 정당화하는 거니? 아니지. 상대방한테 뭐 하는 거야? 부탁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다시 보게 해줘라고 말하는 거야. 틀렸어요. 과거 사건은 정보 제공도 아니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설득? 요건 애매할 수 있죠. 세모.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직접 드러낸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뭐였죠? 소조 보는 거지. 자, 소조 보게 해달라는 내용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얘도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B 가보자. B. B 발화자 누구죠? 위에 보니까 양생이 다급하게 부인께 여쭙대라고 했지. 얘도 양생이야. 양생이고 그러면 청자는 누구니? 부인이지. 부인이란 말이야. 부인한테 말하는 거야. 부인께 여쭙대니까. 이 말하는 목적은 뭐니? 소조를 어떻게 하는 거 목적이야? 내 옆으로 가까이 오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조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돌려 말하는 거지. 자, 가자. 4번. 환심을 사기 위해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어요? X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상대방의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맞지? 자신이 원하는 바가 뭔데? 정소조를 가까이서 보는 것이잖아. 답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 몇 번? 5번 이렇게. 말하기 방식에서는 수능에서도 고전소설에 항상 나와. 거의 한 문제씩 나와요. 이 문제가. 수능에서 고전소설에서 이 문제가 항상 거의 한 문제씩 나와요. 그렇게 되면 항상 발화자 먼저 찾고 청자 찾고 그 다음에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먼저 찾아야 돼. 대부분의 선택지가 이 발화기 방식에서 문제를 틀리게 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의도나 목적에서 틀리게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를 다 지워버리면 돼. 이렇게. 자, 됐죠? 하나 더 할까요? 요거 30번 문제 하나 남았죠. 요거 한번 가봅시다. 요거만 풀면 되지. 자, 외적 중괄호 문제요. 보기 박스 먼저 볼게요. 구운봉은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소설적 재미와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속임수를 통한 긴장감의 유발, 애정의 상대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인간 본연의 욕망에 대한 진솔한 표현, 당대의 사회적 근기를 넘어서는 인물 행동, 치밀하게 전개되는 욕망의 성취 과정과 욕망의 성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변화 등은 독자에게 문학적 쾌감을 주어 널리 애독되었고 후대 문학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건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가 속임수를 통한 긴장감 유발, 애정의 상대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인간 본연의 욕망, 그 다음 금기를 넘어서는 인물 행동, 또 치밀하게 전개되는 욕망의 성취 과정과 또는 욕망 성취 과정에 발생하는 감정의 변화 등 이런 것들이 나와 있대.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본문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라고 그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가보자. 갑시다. 양생이 여사대의 복장으로 정사도 집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슬래시 한번 해봅시다. 자,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앞에 내용 슬래시 앞쪽만 볼게요. 이런 내용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사도로 들어가죠? 자, 이걸 통해서 긴장감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긴장감이 보기 위해도 나와 있죠? 긴장감이 나와 있어요. 이거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맞네요. 좋아요. 앞에도 맞고요. 뒤에도 맞고 연결관계도 맞아요. 양생이 재상가의 처자인 정소조를 만나는 부분에서 당대의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는 행동이다. 아니, 재상가의 정소조를 만나는 부분에 여기 당대 사회적 금기는 나오죠. 근데 재상가의 처자인 정소조를 만나는 게 당대의 금기를 넘어서는 것일까? 이건 좀 애매하죠? 여기 만나는 부분이 나오지만 두 개의 연결관계가 좀 애매해요. 금기라고 한다면 여장하는 게 금기라든지 또 뭔가 금기가 나와야 될 텐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3번. 양생이 두련사의 도움을 받고 전 노파를 이용해 부인에게 초대받는 부분은 자, 욕망의 성취 과정 맞지? 욕망은 그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한 성취 과정 중에 하나가 되니까 얘도 맞고요. 양생이 부인에게 귀한 검은 거를 보이며 천금이라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 본연의 욕망이 드러난다? 앞에 넘어가 보세요. 본문에서 여기서 이제 검은 거를 천금이나 바꾸지 않겠다는 이 검은 거가 귀하다는 얘기지. 근데 다시 문제로 넘어오면 이 선특지에 보면 인간 본연의 욕망이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인간 본연의 욕망은 뭐니? 봐봐. 보기 박스 봐봐. 인간 본연의 욕망은 뭔데? 애정의 상대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이거지. 그럼 이 앞에 내용이 뭐가 나와야 되니? 뭐가 나와야 돼? 애정 상대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의미가 나와 있어야 되겠지. 왜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야. 그러면 왜 얘를 세모 쳐놨느냐? 잘 봐. 여기가 범위를 넓게 잡은 거야. 당대의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 본문에 나와요. 사회적 금기야. 근데
양생이 재산가에 처된 정서들을 만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만나냐면 여장을 하고 가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거지. 이 부분이 바로 사회적 금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부분 전체까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양생이 정서조의 만남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급해하고 정신이 요란해지고 안타까워하는 감정의 변화가 나온다라고 했죠. 감정의 변화 뒤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바로 넘어가자.